제목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저자 아툴 가완디. 이 책에 대한 제 한 줄 요약은 죽음을 의사들에게만 맡기는 것의 위험성. 지금 우리는 의사들이 죽음을 다루도록 하고 있죠. 예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과학, 철학, 가족 누구나 얘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이 마치 의사들의 전유물처럼 취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위험한 것에 대해서 이 저자 자체가 의사이지만 어떻게 죽을 것이라 가신가 우리 함께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책 이렇게 생겼죠. 원래 예전의 책은 이건데 이게 약간 뭐 개정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새로 리커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생긴 분이시고 실제 외과 의사죠. 그리고 이름이 아툴 가완디인지 어툴 거완디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버드 의사를 하고 있죠, 이분이. 책을 다 읽었고요. 저자 아툴 가완디는 스탠퍼드를 졸업했고 옥스퍼드에서 윤리학 철학, 그래서 약간 의사인데도 이런 고민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뭐 지금 교수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65세 이상 인구가 꽤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들, 여기서는 제 리뷰인데, 요양원, 요양병원이라는 공간의 실태를 고발한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한두 곳의 시설, 여기서 인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어 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인류 전체가 별다른 고민 없이 나이 들면 요양원에 가야지, 가족들이 어떻게 24시간 돌봄을 제공하겠어, 뭐 의학적인 필요가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라는 고발이에요. 사례가 풍부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 놓이면, 우리 가족이 이런 일에 처하면 어떨까라는 걸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구조로 쓰여 있습니다. 사례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인상 깊었던 문장 129쪽. 다시 말해 그들은 삶에서 할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와 기쁨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태도는 잔인함보다는 뭘 이해해서 나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톨스토이가 말했듯 그 둘이 결국 뭐가 다르겠는가. 그들이 잔인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어떤 것에 기쁨을 느끼는지, 나이가 드셨지만 관심도 없고 이해할 생각도 없고, 꼭 그런 악의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뭘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게 뭐가 다르겠냐는 거죠. 이분의 입장에선. 아주 글을 잘 쓰는 분이죠. 뭘 이해와 잔인함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당한 사람 입장에서 결과가 같다면 그걸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156에서 157쪽, 우리가 흔히 아는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있죠. 시간 인식에 관한 실험. 노인들이 꿈이나 미래보다 현재와 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나이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미래를 그려보라고 하면은 자신의 미래를 되게 성장, 뭐 준비, 벤처, 미래, 하여튼 되게 낙관적으로 뭔가가 점점 더 나아질 거라는 걸 그려요. 그런데 노인들은 현재 관계, 지금 당장 만나고 있는 가족, 친구,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만 해도 어려워. 되게 단기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현재에 집중하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들은 그래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젊은 사람들 또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인식하면 갑자기 현재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한부로 1년 남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내가 10년 후의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을 덜 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면 노인도 미래를 향해 움직인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현재에만 집중하게 될 수도 있고,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죠. 노인이 현재에 머무는 이유는 나이라기보다는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감각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자가 책 전반에 걸쳐서 톨스토이의 소설 이안 일리치의 죽음을 계속 인용해요. 주인공 이반 일리치, 이 책을 저는 안 읽었지만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의 위로가 오히려 공허하게 느껴졌을 때 이 하인, 게라심이라고 하는 하인만 자꾸 아무 꾸밈 없이 그를 동등하게 대해줬다는 내용이 나와요. 저자는 이것을, 이 아툴 가완디 이분은 이상적인 돌봄으로 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이 가기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저는 아마 그거 같은데, 무고, 할 일이 없죠. 당신은 그냥 서비스를 받는 사람입니다.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만 하고 절대 안정이 필요하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뭔가를 기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의 상황, 인간이 가장 사회적인 소속감이라든지 나의 존엄함을 느낄 때는 내가 무언가를 기여하고 느끼다,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느끼죠. 그래서 뭐 나이 들어서까지 90 먹어서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대단하다, 체력도 좋다라고 하지만 그분이 그런 활기를 갖고 있는 이유 자체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실험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 동물을 키우게 한다든지 그런 일도 합니다. 어르신들이 나무나 뭐 동물 이런 걸 키우는 이유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돌봄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뭔가를 받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 인간은 그런 것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내용도 나오죠. 167쪽에 나오는 요양원의 마케팅 구조, 요양시설들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이유가 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결정권을 쥔 사람, 요양병원, 요양원에 보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본인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자녀들이 돌보기 힘들 때 하죠. 그래서 이걸 자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요양원들이 되게 화려해진다라는 거예요. 수영장 있고 골프존 있고 와 여기선 즐기기 좋겠다. 근데 노인들이 필요한 게 정작 그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린이집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라기보다 어린이집이 왜 부모들을 이렇게 만족시키고 있지? 근데 이게 같으면 상관없어요. 부모를 만족시키는 것과 아이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근데 그게 저는 일치하지 않는 일이 이 사진 찍어주는 거, 키즈노트에서 사진 찍어주는 것이 종종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봐요. 부모는 좋죠. 매일 아이들이 뭐 하는지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바람에 아이들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근데도 유지되는 거 보면 어린이집의 주요 서비스층은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내팽개쳐져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힘들게 매일 사진 찍고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96조 이제 동물과 식물. 요양원은 원래 위생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동물들을 드릴 수도 없고 배변이라든지 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드릴 수 없는데 이 의사, 이 토마스가 이 미국에 있는 복지부를 설득해서 시험병원, 실험을 한번 해요. 무료함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돌봐야 된다. 내가 이번에 강아지 산책을 지키겠다. 내가 이번에 뭐 인고 새 한 마리를 기르겠다. 라고 하는 이 감각이 삶의 의욕을 준다. 그래서 주변을 보면 자신만의 역할이나 책임을 유지한 노인들이 확실히 더 생기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좀 더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에너지틱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가장 더 힘든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7쪽에 통계가 나와요. 환자 8명에게 주치의들에게 생존기간, 그러니까 이 환자 500명의 주치의, 의사들에게 생존 예상 기능을 물었더니 과대평가했다는 거예요. 이분 한 1년 정도 살 것 같아요 라는 말 자체가 환자를 위해서 진실을 숨기는 쪽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길게 살 것처럼 얘기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간은 약 530% 부풀려져 있다. 1년 정도밖에 못 사는 환자에게 의사들은 5년 정도 산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치료법을 제공했다고 인정한 암 전문의. 실제로는 아무 효과도 없는데 포기하기 싫어서 무능력해 보일까봐 이것도 해보시죠 라고 말하는 암 전문의가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 나쁜 소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말을 현대의학이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무능력해 보이니까. 그래서 필요 없는 시술을 권하기도 하고 0.1%의 확률만 있어도 해봐야 된다라고, 질병과 싸워야 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278에서 279조. 말기 환자가 의료진에게 원하는 것은 치료법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달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5가지 질문.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의사는 환자에게. 병의 예후, 이 병이 앞으로 3개월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를 물어보고, 무엇이 가장 염려되나요? 이게 꼭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이 걱정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나왔던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는 내가 다음 주에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편의 남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만 가고 싶다. 그 일주일만을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의사가 선택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적인 수술을 하게 되면 그 결혼식에 참석을 못 하게 되죠. 수술을 하고 한 3주간 요양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자신의 인생에서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수술을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뭐 완화치료라든지 이런 걸 해서 2, 3주의 시간만이라도 벌자라고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래서 의사들은 그냥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의 그 살아있는 생명이 붙어있는 순간을 늘리는 데 목적을 둬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근데 어떤 그 실제 당면하고 있는 그 당사자, 환자 입장에서는 삶의 시간이 길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상적인 활동, 가족과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말씀드렸던 다음 주에 있을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남아있는 3개월이라는 시간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지금 우린 병원이 서로 주고받고 있지 않든다.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건 뭔지, 건강이 악화되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을 못하게 된다면 누구에게 맡기고 싶은지, 이런 질문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내 의사를 누가 가장 정확하게 대리해 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사전에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81조 연명치료 결정권을 미리 나누는 게 중요하다. 사지마비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 이 가족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결정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는 목 부분을 수술하는 바람에 사지마비가 예상되는 수술인데 그럼에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했을 때 두 명의 사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분은 누워서 미식축구만 봐도 행복하니까 너가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냥 위험한 공격적인 수술이라도 사지마비가 벌어지길 하더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판단을 해줘 라고 아빠가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딸이 그 부담을 덜 수 있었고, 반대로 이 아툴가완디의 아버지는 난 그건 살아있다고 볼 수 없다, 네가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해야 되면 그냥 날 보내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적으로 한다는 건 필요 없이. 그래서 이 후자의 경우 아툴가완디의 아버지는 공격적인 수술, 사지마비가 될 수 있는 그 위험한 수술을 최대한 미루고 한 1년 정도 그냥 원래 그 갖고 있는 몸 상태대로 활동을 하면서 살았죠. 그리고는 그 수술 없이 돌아가셨죠. 즉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면 누가 할지 미리 대화를 나눠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남아있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게, 남아있는 사람이 그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만약에 혼자 결정을 해야 된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가장 좋을지 추측하게 되니까 부담감, 책임감이 너무 심해지죠. 345쪽에서 저자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호스피스를 받아들이는 장면. 근데 호스피스 담당자가 가족들 앞에서 아빠와 얘기하면서 장례식장은 어디로 생각해 두셨어요? 라고 물어요. 가족들은 깜짝 놀라죠. 아버지에게 이 죽음을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근데 아버지는 또 바로 답해요. 땡땡으로 생각해뒀다. 그래서 그 담담함이 오히려 좀 무겁게 읽혔습니다.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 패배가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당사자는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었구나라는 점이요. 다른 독자들의 반응. 좋았다는 쪽. 한 의사는 가완디의 미덕은 중요한 질문을 대충 건너뛰지 않고 끝까지 물어진다. 좋군요. 마이클 샌드보다 낫다. 실제적인 해답을 낸다는 점에서. 의대생 독자. 현장에서 말기암 재발 환자를 앞에 두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에 이 책이 공명했다. 의대생. 의사들 입장에선 정말 중요한 책이겠네요. 저자가 죽음을 이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니까 바로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또 다른 의사는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연명치료에 매달기보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돌아보라는 메시지가 단순하고 명료했다. 이게 바로 이 책의 핵심 내용이죠. 아쉽다는 쪽. 번역과 편집이 아쉬웠다. 또 다른 독자는 말기 환자 가족들의 결정이 어려운 이유, 치료를 멈추고 싶을 때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보낼 준비가 되지 않은 가족들에겐 너무 큰 요구라는 거다. 책이 의자와 환자 중심에서 쓰여 있어서 남겨지는 가족의 심리적 무게가 덜 다뤄진다는 아쉬움. 그렇군요. 또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호스피스 문화를 기반으로 쓰이기 때문에 한국에선 과연 이게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까? 그렇죠. 이 부분이 우리 아직은 대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이런 책이 기반이 돼서 많은 얘기를 나눠야 좀 더 호스피스라든지 연명치료 중단 얘기가 나올 텐데 한국에서는 약간 터부시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본인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결정할 게 아니라 의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겠지. 그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는 상태에서, 물론 우리나라는 약간 요양보호 시스템이 있어서 자기 집에서 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서 누군가에게 꼭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이 생계를 이제 직장을 포기하고 나를 돌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약간 지원을 받을 수는 있긴 하지만 요양보호가 안 될 정도인데 인지는 있는 상태에서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에서 계속 24시간 돌봄을 받도 되지 않는 그 가운데에 있는 영역이 비어 있어서 대부분은 가족이 돌보기 어렵다. 요양보호사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2번 시설 입소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급격하게 본인의 존엄이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개인적인 삶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나왔던 사례들 중에 그런 문장이 있죠. 우리는 본인을 생각할 때는 자유를 우선해 놓고 가족을 생각할 때는 안전을 우선해 놓는다. 그게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